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이번 시간은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있어서 이제 면접이죠. 면접은 이제 상대방과 만나서 상대방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사항을 이제 알아내는 과정이죠. 첫 만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와의 가장 첫 번째 관계를 맺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로서 상담과 이제 면접은 그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대화와의 차이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면접은 대화와 다르게 뚜렷한 목표가 있죠.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뭔지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면접은 면접자와 피면접자의 역할이 이제 분명하고. 그다음 면접은 이제 비상호적인 관계고, 그리고 여기 이제 4번, 5번이 좀 체크할 부분이죠. 어려운 건 아니고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면접자의 행동이 나타나죠. 그리고 의무적이고 공식적이고. 이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접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사정도 해야 되니까 그 문제 부분을 알려면 계획된 의도적인 질문을 통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뭐 면접의 목적이 나오죠. 뭐 이것은 간단한 얘기죠. 자, 자료를 수집하고 사정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이제 치료하는데 이용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의 구조적인 요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면접을 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 요건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왔죠. 이제 장소, 시간, 기록. 이게 이제 면접의 구조적인 요건 세 가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요. 면접을 할 때는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건 필히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은 대개 너무 길지 않게 이제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이제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 이제 클라이언트죠. 사전 동의를 얻은 후에 진행하죠. 왜냐면 이제 개인정보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해주고, 네 번째 비밀 보장은 당연한 거죠. 뭐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면접을 하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크게 이제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나누는 거죠. 이제 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고 명확한 언어와 단어를 구성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정보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현한 언어의 재구성, 그 다음에 그 명료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장점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나와 있죠? 언어를 재구성하고 그 의사소통 관계 형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자, 인식의 명료화를 통하고 상대방의 심리적 지지를 확인시켜주는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인데, 실질적으로, 의사소통 과정에 있어서는 언어적인보다 비언어적인, 이제 우리가 이제 몸으로 얘기하는 바디랭귀지죠.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면접의 방법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보면 이제 경청과 질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잘 들어줘야 되겠죠. 상대방의 의기를.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왜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면접을 하는 데서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의 방법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쭉 나오죠. 뭐 직접적 질문, 뭐 간접적 질문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번에 좀 체크를 해주세요. 추상적인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명확한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대답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죠. 클라이언트가 대답을 하든 자기 생각대로 막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람직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자, 6번에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질문이 뭐예요? 여기 나오죠? 자, 뭐 유도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죠. 뭐 이중 질문, 왜라는 질문.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밑에 7번에 이제 질문의 유형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크게 질문의 유형은 폐쇄형과 그 다음에 개방형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폐쇄형은 뭐요? 예, 아니요. 뭐, yes, no죠. 그래서 이제 장점과 단점을 여기서 비교하시고요. 장점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실이나 결혼 이런 데 동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을 제한함으로써 면담의 속도를 늦추고, 클라이언트가 대답하기 쉽죠? yes, no 해가지고. 근데 반면에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이제 대답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대답이 제한되고, 이건 뭐 신문 받는 그런 느낌도 들겠죠? 근데 이해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개방형은 뭐예요? 폐쇄형에 반대잖아요. 제한되지 않는 대답, 클라이언트에게 대답에 대한 통제권을 주문해서 권한을 부여한다. 근데 반면에 이제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대답하기에는 좀 더 이제 도전적이다. 클라이언트가 이제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이 나열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직접 질문, 간접 질문 나오는데, 이제 간접 질문은 이제 전통적인 질문보다 더 위협적이고, 클라이언트가 응답하지도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뭐 당신 오늘 저녁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폐쇄형과 개방형 질문을 이제 혼합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요약과 해석이 있죠. 요약은 말 그대로 이제 추리는 거죠. 보시면, 자, 전체적인 내용을 일정한 틀로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거나 자신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제 반면 해석은 뭐예요? 자, 면접의 내용을 해석할 때는 어느 정도 추적, 추리를 할 수 있지만 비논리적인 비약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과 경험에 기초하여 해석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약이라는 건요, 쉽게 이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얘기가 있으면 이 부분 잘라서 정리하고, 여기 잘라서 정리하고, 잘라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석할 때는 이 비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추측해서 너무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과 경험에 기초해서 해석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해석의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요약과 해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면접을 하게 되면 뭐래죠? 예, 기록을 하죠. 자, 기록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재에 나왔듯이 과정 기록, 요약 기록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혼동되는 것이 이 과정 기록하고 방금 나왔던 이제 요약 기록이에요. 과정도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거고, 요약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나온 기록을, 단지 요약은 이제 중간에 잘라서 부분 파트별로 1, 2, 3, 4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과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화기록으로 하는데 면접 내용은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왔죠? 있는 그대로 체크하시고요.
자,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것은 비언어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느끼는 감정과 문제에 대한 분석적인 사고까지 포함해서 기술하는 게 과정기술이다. 자, 반면에 요약기록은 뭐예요? 추고적인 반복 없이 결과에 초점. 그죠? 자, 결과에 초점을 두고 요점만 짧게 기록. 그리고 문제 과정에 따른 시간 순서에 꼭 따를 필요는 뭐예요? 없죠. 그리고 소제목이나 주제에 따라 기록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복지사의 마지막 견해는 판단이나 견해는 이제 마지막에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예요? 과정 기록에 비해서 효율적이다. 자, 과정 기록에 비해서 요약 기록이 뭐라고요? 네, 효율적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이거 비교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은 자, 보고서 작성이나 기록할 때 특별한 경우를 사용하고는 이제 연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왜요?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간결 명료하고 소제목을 적절히 사용하고 그 다음 4번에 이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다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비상식적인 약어, 기호, 전문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한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병원 같은 경우에 갔을 때 의사들이 체크하는 거 보면 우리 무슨 단어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걸 지양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정보나 자료 출처를 기록하고 그리고 6번에 또 나왔죠.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사용은 배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록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 명확한 근거 없이 진단의 명칭은 당연히 배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복지사가 관찰한 사실이 이제 불확실할 성이 있죠. 일단 이제 모르면 모른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 아는 척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복수의 만남을 요약 기록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유의사항이 되죠. 자, 이해가시죠? 다음에 이제 2절로 가서 자, 면접의 의사소통 기술 이렇게 나오죠? 면접을 하는데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자, 의사소통 과정의 기술을 보면 이제 탐색 나오고요. 격려, 자,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끌어내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보편화하고 명료화하고 요약하고 자, 적절한 침묵을 사용하고 자, 이런 단어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그 안에 함축된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자, 탐색은 뭐 사회조사 자료 및 반영적 사고의 표현을 이끌어낸다. 자, 격려는 뭐예요?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클라이언트가 판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관점을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이끌어내야 되겠죠.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표출할 수 있게끔 그런 감정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보편화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보편화한다는 것은 거의 이제 일반화한 그런 식이잖아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생각이나 감정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야. 클라이언트가 얘기하는 그런 A, B, C 이런 감정 부분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게 할 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다
일반인도 갖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명료하라는 건 뭐야? 명확하게 하는 거죠. 명료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말한 것을 더 분명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거죠. 다음은 요약이 있었죠. 이건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적절한 침묵의 사용이 있었는데, 때로는 침묵도 아주 필요한 적절한 기술이죠. 즉, 클라이언트가 어떤 생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표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묵묵히 기다려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소통 과정에 이제 이런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예요? 질문 기술이 나오죠. 이게 무슨 이제 이건 뭐 방금 우리가 했던 부분들이죠. 폐쇄형, 개방형 질문, 장점, 단점. 방금 알아봤었던 내용이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라포 형성인데 이건 라포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제 공감하고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다음 이제 5번에 가서 경청 기술. 자, 경청이라는 것은 이제 잘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의 얘기에 대해서 막 거칠게 듣는 게 아니라 깊게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청과 적극적 경청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경청 보면 먼저 클라이언트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 제스처도 같이 보는 거죠. 자, 말도 주의 깊게 듣고 그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 제스처나 자세를 관철해서 클라이언트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하는 거죠. 이것이 경청이죠. 그럼 적극적인 경청은 뭐예요? 경청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가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말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감정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한 말 중에서 뭐 불분명하거나 추가적인 정보 이런 부분들 필요했죠. 자, 이런 적절한 질문을 하고 이런 의견 제시를 위한 말보다는 클라이언트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클라이언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까지도 알 수 있게끔 잘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명료가 나왔죠? 방금 나왔던 얘기죠? 자, 클라이언트가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사회복지사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말한 거에 대해서 다시 격려를 하면서 그 말이 이런 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장점으로는 아주 깊게 경청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게 중요성을 부여주는데 이것이 이제 중간에 이제 끊길 수가 있죠. 말을 하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중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겠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요약해서는 이제 말 그대로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하나 그 부분 얘기에 대해서 함축하는 거죠. 그리고 침묵의 활용이 있죠.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얘기죠. 그래서 이제 카도신이라는 학자가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면담 도중에 침묵은 이제 불안이나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대답을 이끌어내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 기술이 있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각자의 역할이나 책임 등이 있죠. 그리고 기대나 수행할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화하는 과정이다. 또 별표
공식화하고 구조하는 거죠. 그게 뭐다?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하고 나서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기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개입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자, 초기 단계 접수와 관계 인테이크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우리가 실천론에서도 많이 다뤘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개입 초기 단계에서 접수와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자, 이때는 클라이언트와 신뢰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접수 단계에서는 우리가 뭐죠? 라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접수에서는 서비스의 적격성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판단하기 힘들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딴 데다가 의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서비스가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지, 서비스를 못 해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다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참여율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방금 말했던 라포죠. 그 다음에 이제 접수 양식은 일반적으로 뭐 거의 기본적으로 통일되어 있죠. 뭐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적 사항들을 적는 거죠. 그래서 기본 정보, 주요 문제, 뭐 기관에 오게 된 이유와 그런 발생 문제들이죠. 어떻게 왔는지,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의뢰를 하는 이유, 그다음 이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뭐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접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이제 이런 접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돼요? 이제 자료가 수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성질을 파악할 때 사실을 파악해서 문제를 가진 이제 개인을 이제 개별화해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객관적인 실제도 봐야 되고 주관적인 실제도 보고. 그래서 그 이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자료 수집의 기본적인 방법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방법은 개인의 생활력, 가족력, 경제적 부분 쭉 나오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현재 클라이언트가 얘기하는 시점이 이제 문제를 안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과거로 가서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추적해내는 거죠. 역추적하는 거죠. 옛날부터. 그러면 이제 그 과거에 어떻게 생활하였고, 그 다음에 가족, 경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족과 가족 외의 환경, 그 다음에 사회 이렇게 배웠잖아요. 크게 해가지고, 뭐 미시, 거시, 중시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과거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어세스먼트 한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네, 사정이 되겠죠. 사정. 자, 문제를 사정할 때는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적인 지식을 갖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와 확인, 그 다음에 그 자원이 뭐가 있는지 자원에 대한 그런 사정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와 전략을 구성하죠. 그리고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는 뭐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서비스가 진행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개입이 진행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개입을 하는 데에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럼 거기 이제 사회복지사 역할이 나오죠. 뭐 중개자, 조력자, 교사, 중재자, 옹호자 이렇게 나오죠.
이거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자, 핵심적인 부분만 좀 보죠. 자, 중개자는 뭐예요? 연결이라고 그랬어요. 조력자는 돕는 역할, 교사는 가르치는 역할. 자, 중재자는 뭐예요?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역할. 옹호자는 뭐예요? 대변자죠? 대변하는 역할. 자, 이제는 쉽죠? 자,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개입 활동과 기술인데요. 이것은 이제 정서적인 지지, 그 다음에 인지적, 뭐 직접적인 영향, 뭐 행동 변화의 기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용어입니다. 용어. 자, 공감적으로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재보증은 뭐예요?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재보증은 불확실한 불안이 있죠. 이거를 보증하는, 이제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그거를 다시 재보증한다는 건 뭐예요? 불확실한 불안에 대해서 보증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격려는 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표현해서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그런 의미고요. 다음. 자, 선물 주기. 이것은 이제 마음을 표시하는데 좋은 방법이지만 이제 너무 의존성을 갖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물 주기라는 건 실질적으로 어떤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선물 주는 게 아니라 선물 주듯이 그런 의도를 표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화는 이제 보편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다. 그리고 체크할 게 이제 환기법.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카타르시스라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마음이 울적할 때 아주 막 크게 울고 나면 몸이 시원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뭐야? 감정의 정화, 카타르시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 직접적인 작업은 문제를 초점화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외부나 다른 쪽으로 어떤 방향이 흐를 때 직면을 해서 문제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직면을 하고 그 다음에 재명명 명명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재명명이 뭔지, 재보증이 뭔지, 환기가 뭔지, 격려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알아두시고요. 자, 행동 변화에서도 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는 거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보상이나 소고잖아요. 이제 아이들한테 잘하면 어떤 보상을 해주면 더 잘하죠. 반대로 뭘 못하게 하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상에는 뭐 강화, 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소고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뭐 혐오적인 자극을 직접 주면서 행동을 줄이도록 하는 거죠. 자, 모델링은 뭐예요? 자, 사회복지사가 모범면서 그 따라하는 거죠. 관찰학습이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행동 형성이나 행동 연세, 이런 부분들이 나가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용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떤 행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주었던 강화를 점점 줄여서 나중에 강화 없이도 일어나도록 하는 것. 뭐 아동의 글씨 공부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이 정도. 용암은 그렇게 출제율이 높은 건 아닌데, 이제 용어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중요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언어, 단어, 용어의 종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상담 기술이죠. 조언,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설명, 지지 기술 다 중복되는 얘기죠. 정서적으로 지지, 이거 격려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정, 그 다음에 재보증 기술. 자, 방금 용어를 설명드렸던 게 이것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환기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재명명 또 똑같이 나오죠.
이런 기술. 그 다음에 해석. 해석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유치해서 하면 되고. 자, 직면도 마찬가지죠. 어떤 다른 방향으로 나갔을 때,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다시 맞닥뜨리는 거죠. 길을 벗어나지 않게끔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재 모델링.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용어를 다 이제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실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용어의 정리가 중요하다. 용어가 어떤 내용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사회기술, 사회성 기술이죠. 모델링이나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뭐 비디오나 행동 시연. 그 다음에 권한 부여죠. 인파먼트. 그 사람이 강점을 부여해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개입을 해 가지고 서비스를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렇다 클라이언트가 다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가 있죠. 이것도 이전에 추천에서 나왔었죠. 자,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는 그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죠. 자, 중간 단계에서 면담은 변화 속도에 맞추고, 자,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클라이언트 스스로 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서 왔으니까 비자발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리고 직면의 기술 사용. 자, 이것을 쓸 때는 클라이언트와 라포가 충분히 형성됐을 때 이런 직면의 기술도 치고. 다음 뭐예요?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장점이나 긍정적인 면을 스스로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권위 공호가 있죠. 자,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도 일반 클라이언트와 마찬가지로 삶의 많은 영역에서 억압과 차별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권익을 옹호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보호와 통제가 필요한 거죠. 자, 사회복지사는 종종 이중적인 역할, 즉 클라이언트를 돌보는 한편 사회적 통제에서 매개인의 역할도 하는 거고, 교정복지, 정신보건사회복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사회복지사에서 역할에 중요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복지사가 이제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권한, 이제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즉 이제 그 범위죠. 사회복지사가 얼마만큼 그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범위적인 측면은 이제 추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